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오늘은 알면 알수록 지식과 건강이 쌓이는 시간 의학 알지와 함께합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1983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꾸준히 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기 검진과 치료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질환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증가율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유방암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대전 성모병원 유방갑상선 외과 선우영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위가 원래는 갑상선암 아니었나요, 선생님? 네, 현재 여성암 발생률 1위가 유방암이 맞습니다. 2000년 초반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이후에 갑상선 검진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갑상선암이 수년 동안 1위였고요. 네네. 2016년 이후에 다시 유방암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해마다 유방암 환자 수가 증가해서 2018년 한 해 동안 통계를 보면 약 2만 8천 명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했는데 예. 전체 여성암 환자 중 5명 중에 1명이 유방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갈수록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유방암이 발생하는 원인을 확실히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고지방, 고칼로리로 대변되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그로 인해서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관련이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도 여성분들이 결혼을 늦게 하시려고 하고 결혼을 하셔도 출산을 안 하시거나 첫 아이를 늦게 갖거나 또 아이를 갖더라도 수유를 기피하시는 이런 요인들도 작용을 하게 되겠고요. 네네. 초경 연령이 빨라지고 또 늦은 폐경 등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증가하는 것도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정부에서 주관하는 이 검진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조기 유방암의 발견 빈도가 늘어나는 것도 네네. 중요한 원인이고 유방암 학회의 각 병원들을 중심으로 환자의 등록이 열심히 이루어진 점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 발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유방암이라는 게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유방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방에 생기는 암세포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당히 여러 종류의 암이 있는데요. 일단 유방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요. 유방암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유방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유방은 이 유즙을 만드는 유엽과 이 유즙이 나오는 길인 유관으로 이루어진 네. 유선 조직과 또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 조직 그리고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결체 조직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네. 대부분의 우리나라 여성의 80~90%의 유방암이 이 유관에서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유방암이라고 하면 유관암이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이 주변으로 퍼진 정도에 따라서 나눠보면 상피내암, 침윤성 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피내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즙이 나오는 길인 이 유관에 상피가 있는데 네. 말 그대로 그 안에서만 암이 자라는 것이에요. 이 상피 밖에 혈관이나 림프관이 있기 때문에 이 상피를 뚫지 않으면 다른 부위로 퍼지지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연기암이기 때문에 네네. 아주 순한 암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 상피를 뚫고 나가서 혈관이나 림프관을 침범을 하면 다른 장기로도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1, 2, 3, 4기의 유방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최근 중요시되는 개념으로 암세포가 어떤 호르몬 수용체라든가 어떤 단백질을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생리학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호르몬 수용체,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제스테론 수용체 그리고 헐투라는 단백질 발현에 따라서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만약에 호르몬 수용체가 발현을 하면 호르몬 양성 유방암, 네. 헐투가 발현을 하면 헐투 양성 유방암. 이 세 가지가 모두 발현을 하지 않으면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이 삼중 음성 유방암이 가장 좋지 않은 암의 네. 형태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주변 조직으로 얼마나 퍼졌느냐 그리고 종양의 특징에 따라 이제 치료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유방암이 주로 발병하는 연령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요. 유방암은
40대 후반에 가장 많이 생기고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40대, 50대, 60대, 30대, 70대 순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다른 암들은 고령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유방암은 40대 후반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또 가정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그러니까요. 딱 그 시기네요. 그렇죠. 네. 사회적 활동도 왕성할 시기에 오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게 됩니다. 네. 2017년에 유방암 환자 발생을 한번 보면 15살부터 99살까지 생겼는데요. 네. 중간 연령이 한 52세로 보였고 이 중간 연령이 점점 더 늘고 있어서 조금 고령 쪽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고 그렇기 때문에 40세 이후에는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유방암의 대표적인 증상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도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주로 어떤 증상들이 발생을 하나요? 일단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면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예. 유두나 피부의 변화 그리고 이렇게 뭐 유두나 피부가 움푹 들어가거나 볼록 나오는 듯한 이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증상들보다 최근에는 무증상 환자의 발생이 늘고 있어요. 한 그래요. 유방암 환자 중에 3분의 1 정도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검진 때문에 이렇게 무증상 환자가 늘고 있고요. 예, 검진을 하지 않았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환자들의 비중이 점점 더 늘고 있고요. 네네. 가장 흔한 증상은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는 것이고 사실 환우분들께서 멍울을 만지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됐을 때 환우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상태에서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진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증상으로는 젖꼭지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인데 네. 뭐 분비물이 나온다고 해서 다 이게 병적인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의미가 있게 보는 거는 양쪽 유방에서도 한쪽 유방에서 또 분비물이 나오는 게 여러 개의 관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하나에서만 짜지 않아도 피가 나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또 피가 나온다고 해서 다 유방암은 아니고 그 중에 한 10 내지 한 20%에서 유방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드시 진찰이 예. 필요한 것이고요. 이제 검진을 받아봐야만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음. 이러한 좀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유방통 때문에 유방이 아픈데 유방암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유방암 환자 중에 유방통만을 주소로 내오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체 통계 중에 한 5% 미만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어떤 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아프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유방암이랑 연관이 있는지는 반드시 밝혀내야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이런 통증도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비정상적인 변화와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건지 유방암의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유방암의 원인으로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뭐 호르몬, 식이, 비만, 유전, 방사선 치료 과거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원인이 많다고 하는 것은 뚜렷한 하나의 원인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네요. 네. 현재까지 그래도 가장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호르몬 요인입니다. 평생 동안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많을수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네. 보통 이른 초경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5학년 이전에 생리를 하는 경우, 늦은 폐경은 55세 이후에 폐경이 되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전체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위험인자가 되는 것이고요. 폐경 이후에는 여성에서 더 이상 난소에서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데 네. 그럴 때는 복부에 있는 지방에서 콜레스테롤의 한 성분이 호르몬으로 바뀌기 때문에 폐경 후 비만이 위험인자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일단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장기간 호르몬을 보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건강 검진을 할 때 가족력 체크를 많이 하거든요. 네. 유방암의 경우에도 유전적 요인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나요? 네. 외래 환자분들이 오시면 가족력을 항상 물어보고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전체 유방암 환자 중에
가족력, 유전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5 내지 10% 정도로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직계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었을 때, 그랬을 때는 이게 유방암 환자의 발병률이 올라가게 되고, 일촌 그런 가족 중에서도 엄마보다는 자매가 유방암이었던 경우, 또 그 유방암의 발생이 좀 이른 나이에 생겼던 경우에 네. 유방암의 발생률이 높아지고요. 관련 있는 유전자로는 BRCA1, BRCA2 등이 있습니다. 지금 뭐 관련된 유전자를 말씀하셨는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변이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나요, 선생님? 네, 얼마 전에 헐리우드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암 유전자 검사를 받고 BRCA1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방적으로 양측 유방을 다 떼내면서 네네. 더 유명해졌죠. 안젤리나 졸리는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이모가 전부 다 유방암 난소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 돌연변이 검사를 하게 되었고 평생 동안 살면서 내가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87% 정도로 높다는 걸 알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모든 유방암 환자가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본인이 유방암이면서 가족력이 있다거나 40세 이전에 발병하는 유방암, 좀 젊은 나이에 생기거나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방암의 성질이 안 좋은 이 3중 음성 유방암이 60세 이전에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난소암이 있다거나 유방암이 양측성으로 생긴다거나 네. 이런 경우는 이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유방암의 위험 요인을 가졌다라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이제 검진을 받아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일단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는 검진을 더 철저히 받으셔야 하는데요. 검진으로 유방암이 발견된 경우는 증상이 있어 발견된 경우보다 훨씬 더 예후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학회에서는 1, 2년 간격으로 40세 이상에서는 의사에 의한 유방 진찰과 유방 촬영술을 권고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 정기 검진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방 촬영은 이 유방 촬영 기계에 유방을 끼워 넣고 세게 눌러서 네. 방사선을 투과시키는 것인데 이 세게 누르면 누를수록 아프긴 하지만 방사선이 많이 통과를 해서 그 안에 검사가 있는 좀 정확해진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예. 석회라든가 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진단 사진을 좀 보실까요? 네. 네, 화살표에 표시된 것이 하얗게 보이는 동그란 것이 유방암이고요. 네, 왼쪽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네, 이렇게 왼쪽 위에 하얗게 동그랗게 혹이 있는 것을 알 수 네. 있죠. 그렇지만 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렇죠. 하얀데요. 네, 잘 모르시겠죠. 하지만 네. 저희는 보다 보면 알지만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저렇게 아까는 좀 위였는데 아래쪽에 하얗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네, 말씀하시니까 보이네요. 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로 네, 하얀 게 그렇게 위치하는데 저런 혹들도 전부 다 나중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된 혹이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유방 촬영술이 상당히 유방암을 진단하는데 좋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부분이 치밀 유방이세요. 그러니까 치밀 유방이라고 하는 것은 유방 내 조직이 좀 많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랬을 때는 유방이 하얗게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혹도 하얗게 보이니까 네.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네요. 네. 예.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유방암을 확연히 이제 알 수 있겠죠. 네, 보여요. 하지만 똑같은 혹이 오른쪽 사진에 있다고 하면 잘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초음파를 사용을 해서 금방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이 혹이 나쁜 혹인지 나쁘지 네네. 않은 혹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선 사진에서처럼 이상 부위가 발견이 됐을 때 추가적인 이제 검사를 할 텐데 이제 그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유방 촬영이나 유방 초음파에서 이상이 있어 보이는 혹은 전부 다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조직 검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지만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핵침 생검이라고 해서 그쪽에 조직을 좀 뜯어내는 것이고요. 이렇게 조직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으로 확진이 돼야지 이제 유방암인 것이고요. 그렇겠죠. 네, 확진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MRI라고 하는 검사를 해서 정말 이 혹의 병변의 크기라든가 범위가 어떤지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 유방암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지 다발성인지를 보게 되고 네. 또 반대쪽 유방은 어떤지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MRI 사진을 잠깐 보시면 네.
네, 실제 사진을 좀 보시면 MRI 사진이고요. 위에 있는 사진은 왼쪽 유방암이 하얗게 보이고 네. 또 그 유방암을 따라서 젖꼭지 쪽으로 하얗게 선처럼 가는 게 보이는데 네. 실제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에서는 이러한 미세한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RI가 병변의 범위를 조금 더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네. 이것에 따라서 수술의 또 범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어.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은 오른쪽에 한 5mm 정도에 되는 유방암이 진단이 되었는데 아주 살짝 보여요. 네, 그 바로 밑에 한 2mm 정도 되는 작은 혹이 하나가 더 있는데 예. 이것도 유방암으로 나왔고요. 어. 만약에 MRI를 찍지 않았으면 이것은 우리가 놓치는 혹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진단을 마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유방암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예. 조직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추가 검사를 하고 나면 이제 최종적인 암의 병기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암을 병기로 나누는 목적은 그 질병의 진행과 예후를 평가를 하고 이 환자분께서 이 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일까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 것이고 암의 병기, 림프절 전이 유무, 타장기 전이 유무에 따라서 0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됩니다. 이 병기별로 생존율을 보면 영기암은 생존율이 거의 99%예요. 그렇지만 또 초기암들도 상당히 높지만 네네. 4기암으로 갈수록 5년 생존율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확 떨어지네요. 네. 네, 그렇군요. 유방암으로 판정될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내가 유방을 절제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그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참 크시다고 하거든요. 진단 이후에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유방암의 치료는 크게 수술, 항암 치료, 항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로 나누게 되는데 최근에는 면역 치료라는 것도 추가가 돼서 전이성 유방암에서만 국한돼서 쓰이고는 있고요. 네.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수술적 치료이고요. 대개 수술이 끝나고 나면 항암 치료를 하고 나머지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암이 좀 진행이 돼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 먼저 하거나 네. 아니면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 림프절 전이가 있다거나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미세한 암들을 없애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수술보다 먼저 하는 항암 치료가 많이 생겼어요. 선행,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암의 크기를 줄여서 최대한 내 유방을 보존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도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유방을 보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료법이 다양한데 들어보니까 그중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중시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수술 치료부터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유방암의 수술은 유방에 대한 수술과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수술로 나뉩니다. 네. 네. 이 원발 병소인 유방암을 제거하는 수술이 이 유방에 대한 암에 대한 수술인 것이고요. 일부만 제거하는 것을 유방 보존술, 이 전체를 제거하는 것을 유방 전절제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유방 보존술을 한 60%, 70% 정도에서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행을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네, 하지만 네. 이 유방 보존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이 유방 내에 악성으로 보이는 이런 석회화들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혹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유두 밑에 혹이 있다거나 또 방사선 치료하는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만한 그런 원인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유방 전절제를 하고 있고요. 네. 2015년부터는 유방 복원에 대해서 나라에서 한 50% 정도 급여가 적용이 되면서 최근 여성의 상실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수술은 예전에는 겨드랑이에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무조건 림프절을 다 떼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랬을 때 팔이 붓고 하는 림프 부종이라고 하는 예. 부작용이 이렇게 오는데 일부에서 오는데 일단 오고 나면 상당히 환자분들이 괴롭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것들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이가 의심되는 림프절 한두 개 정도만 떼서 검사를 하는 이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준 술식이 되었고요. 네. 네, 이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까지 좀 생각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술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신 그 유방 복원 수술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암 제거 수술을 한 이후에 바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유방 재건술은 시기에 따라서 즉각 보건술 아니면 2, 3년 정도 뒤에 하는 지연 재건술로 나눌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유방을 절제하는 동시에 바로 복원을 하는 즉각 보건술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이유는 바로 했을 때, 2, 3년 뒤에 했을 때 재발률이라든가 이런 데 차이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많이 시행을 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좀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환자의 상실감을 덜어주려고 하지만 네. 나중에 지연 수술을 했을 때 환자 만족도는 더 높게 나타났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미 환자가 좀 상실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생겼을 때는 만족도가 좀 높고요. 예. 즉각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좀 바로 만들어 드리긴 하지만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실제로는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유방 재건술의 그 방법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방법들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유방 재건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형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보형물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서구나 우리나라 전부 유방 보형물을 이용하는 수술 쪽으로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런 수술이 간단한 반면에 이 보형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형태가 좀 변한다거나 좀 촉감이 4살처럼 자연스럽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요. 네. 우리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뱃살을 이용하는 방법, 등 근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조직을 이용을 하면 자기 몸에 있는 조직이 이 촉감이 좋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장점이 있지만 다른 이런 조직을 가져오는 부위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부담감이 있고요. 각각의 치료법이 확연한 장단점이 있네요. 네. 자, 지금까지 유방암의 치료법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유방암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은 없는지 또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한 편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유방암 오해와 진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치밀 유방이면 유방암에 잘 걸린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세모입니다. 네. 어느 쪽도 아니라면 네. 어떤 내용인가요? 치밀 유방 자체는 질환은 아니고요. 네. 유방 전체에서 유방 조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50% 이상일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여성의 약 80%가 치밀 유방이에요. 네. 이 서양의 경우에서는 치밀 유방이 심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한 4~5배 정도 암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O 아닌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서양의 경우에 그렇고요.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가 최근에 나온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치밀 유방이 있는 경우에 심한 경우에 암 발생이 조금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그런 연구가 많지 않고 대부분은 과거에 이런 결과를 조사를 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이것이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서양 여성과 우리나라 여성의 발병 연령도 다르고 치밀 유방 빈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O다 X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와 진실 보겠습니다. 남성은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남성도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여러분들 얼마 전에 TV에서 나왔던 질투의 화신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유방암이었었죠. 네네. 우리가 흔히 예전까지 알기로는 100명 중에 1명이 여성 100명당 남성 유방암이 1명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실제 통계로는 한 200명 중에 1명이 좀 안 되게 생기고 있고요.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드물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요. 그래서 여성보다 그렇겠네요. 좀 늦게 발견이 되고 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해와 진실 보죠. 콩을 많이 섭취하면 유방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뭘까요? 네. 역시 그것도 세모네요. 세모입니다. 네. 사실 콩을 많이 먹는 아시아 여성에게서 콩을 적게 먹는 서양 여성보다 유방암이 적게 생겼기 때문에 네. 콩이 유방암 발생을 낮추지 않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연구가 좀 되었었는데 낮추는 경우도 있고 높인다는 연구도 있고 어떠한 실험에서는 이 콩에 있는 아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방암을 좀 더 키우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 우리가 먹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드시는 식품으로서의 콩 정도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드실 필요가 없고 충분히 드시되 하지만 콩 분말이라든가 아니면 뭐 콩 정제 이런 네. 것들은 드시지 않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학 알지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선우영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유방암도 예방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는 원인들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이런 위험 인자들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전체 유방암 환자에서 생기는 이런 위험 인자들이 실제 3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예방을 해서 확실하게 유방암을 낮출 수는 없어요. 하기 때문에 검진을 예. 정기적으로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TV를 보고 계실 유방암으로 진단되신 분들이 끝까지 희망과 용기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화이팅! 알겠습니다. 아유, 응원까지 해주셨네요.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